그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 풀이를 통해서 ADHD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뭔가 일상생활을 아예 못하고 또 사람들한테 완전 피해를 주고, 물론 피해를 조금 주기도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갖는데 사실 그건 되게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심리학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과 코칭을 하고 있는 유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민쌤이 ADHD 코칭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ADHD가 주 이슈인 경우에는 정민쌤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ADHD 코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생소해서 어떤 건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ADHD 코칭이라고 해서 다른 코칭하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몇 가지 더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ADHD인 분들은 특히 이제 실행 기능이나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어떤 특유의 특성, 뭐 산만함이나 뭐 예를 들면 깜빡깜빡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구조화에 좀 더 신경을 쓰고요. 또 ADHD 코칭은 초반에 첫 회기나 두 번째 회기 안에 심리 교육도 조금 들어가요. 왜냐하면 ADHD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요런 것도 ADHD의 특성일 수 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그것 자체로도 좀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거를 자신의 탓으로만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DHD 코칭은 기존의 코칭과 동일하긴 하지만 조금 더 앞부분이 구조화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ADHD인 걸 알고 오시는 건가요? ADHD여서 뭐 약물 치료도 하고 계시고 심리 상담도 받으셨는데 자신이 원하는 어떤 예를 들면 증상의 개선 또는 실행 기능의 변화가 별로 없어서 여러 군데를 가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ADHD가 의심된다. 그런데 내가 진단을 꼭 받고 나는 약물 치료는 하기 싫다. 근데도 가능하냐?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또 이제 ADHD를 둔 부모님들. 근데 대체로 ADHD는 유전성이 높아서 이제 아이가 ADHD면 부모님도 ADHD인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양육 코칭도 좀 하고 있고요. 진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아이의 특성을 잘 알려면 나도 나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부모가 아이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되게 구조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도 ADHD고 부모도 ADHD면 그 구조화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코치와 함께 좀 차근차근 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ADHD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어떤 이슈로 코칭을 많이 받으시는지도 궁금해요. ADHD는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코칭을 받으러 오실 때 하는 이슈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도 좀 큰 틀에서 공통점은 실행 기능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의 우선순위 정하는 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간 약속 정하는 거 또는 지키는 거, 그러니까 지각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할 때 뭔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때제때 하는 과업 마무리, 네. 과업 계획 뭐 이런 게 다 이제 실행 기능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감정 조절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 근데 이제 요것도 상담이랑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다른 점은 감정 조절을 코치인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감정 조절이 무엇인지 그래서 감정 조절이 됐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뭐 이런 식으로 행동 변화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요. 뭐 공과금 관리, 그다음에 카드값, 택시를 덜 타고 싶어요.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슈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코칭으로 나아져요? 나아진다 라기보다는 네. 이제 치료라는 말이 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치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보통 치료는 내가 무릎이 아프면 무릎 치료를 한다 하면 예전과 똑같이 기능하는 걸 치료라고 본다면 ADHD는 타고난 어떤 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뇌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조절하고 다스려서 그러니까 매니징을 잘해서 현재 생활을 비교적 지금보다는 더 수월하고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나한테 맞는 컨택트 렌즈를 끼는 맞아요. 것 같은 거네요. 맞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지? 왜 남들과 다르게 보이지? 맞아요. 이랬다가 좀 미세 조정을 하면서 네. 요거 끼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네, 맞아요. 제가 항상 내담자분들한테 아니면 고객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다 나만의 렌즈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ADHD는 눈이 좀 나쁠 뿐 자기한테 맞는 렌즈를 끼면 잘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눈이 나빠도 적당하게 살아가잖아요. 네. 꼭 2.0으로 다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고객분들은 나 렌즈 안 끼고 살래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약물 치료의 효과랑 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약물 치료가 약간 렌즈 같은 느낌인 거예요. 렌즈를 딱 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세상이 맑아 보이니까 더 싫대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성인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렌즈를 안 끼는데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까에 대해서 저랑 코칭에서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 약효가 좋아서 약을 먹고 싶은데 약 먹는 걸 까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랑 이걸 안 까먹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주제를 잡습니다. 오. 네. 근데 사람들이 ADHD에 대해서 갖는 오해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오해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고백을 좀 하자면 저는 상담사이자 코치이기도 하지만 ADHD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ADHD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ADHD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료를 통해서 ADHD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뭔가 일상생활을 아예 못하고 또 사람들한테 완전 피해를 주고 물론 피해를 조금 주기도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갖는데 사실 그건 되게 큰 오해인 것 같아요. ADHD가 있으면서도 충분히 일상적인 생활들이 가능하다. 그렇죠. 거기에서 진짜 ADHD가 있는 분들의 자기 혐오가 시작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ADHD 진단을 되게 늦게 받았어요. 40살이 넘어서 받았는데 그 전까지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사람들을 참 잘 속이고 살았다. 나는 사실 되게 부족하고 좀 별로인 면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진짜 잘 속이고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전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근데 진단을 받고 나니 어떻게 보면 그게 ADHD 특성 때문에 오는 내가 좀 잘 못하는 것들. 네. 뭐 정리정돈을 되게 못하는 특징도 ADHD의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혐오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좀 긍정하고 수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세하게 놓치는 ADHD의 증상들이 있을까요? 사실 고기능 같은 경우에 기능이 너무 좋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속이면서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나 자신도 속이면서 살 수 있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는 구멍이 있다면 어떤 걸로 내가 사실은 잘 기능하는 ADHD였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증상도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도 지금 성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성인들의 주요 특징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특징도 있고 지각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 깜빡깜빡도 되게 잘하는 것 같고요. ADHD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과잉 행동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주의력 결핍에 대한 증상들이 좀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력이랄지 뭔가 구조화하는 거랄지 뭐 시간 약속을 지킨다는 것도 있고 머릿속에 생각이 끊임없이 많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뭐 하나 딱 꼭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저는 네. 완벽주의 있는 분들 보면서 ADHD도 같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많죠. 이게 본인이 자꾸 깜빡깜빡한다, 실수가 잦다라고 하다 맞아요. 보니 기준을 좀 되게 엄격하게 세우고 나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나 원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잖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는데 선생님이 ADHD를 주로 보시니까 어떠신지 궁금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 쓰신 논문을 봤잖아요. 네네. 논문을 봤는데 거기 내용 보면서 이거 내가 만나는 고객분들이 주로 호소하시는 이슈도 되게 많고 네네. 이제 결국 자기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네. ADHD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은 자기자비도 전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완벽주의도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아예 없거나 되게 많거나. 근데 이제 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여성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남성분들도 있긴 한데 그 남성분들은 좀 그냥 그려려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서 코칭까지 오시지 않고요. 대체로 오시긴 하긴데 되게 소수고요. 여성분들은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이기엔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스스로 ADHD가 있고 그걸 이제 완벽주의로 막 커버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 실수를 하거나 번아웃이 오거나 막 이게 너무 심해지면 우울감이 같이 찾아오거나 막 이런 게 있고 또 여성분들은 약간 생리전 증후군, PMS랑도 되게 관련이 있어요. ADHD가. 그래서 그때 뭐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실 ADHD라고 하면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나? 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ADHD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코칭으로 접근했을 때 더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걸 저도 처음에 ADHD 코칭을 했을 때 이게 인지행동 치료랑 뭐가 달라?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논문이 있더라고요. 인지행동 치료와 코칭의 차이가 무엇인지, ADHD 코칭에 대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걸 봤을 때 확실한 건 ADHD 코칭은 현실에 좀 더 발을 내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는 어쨌든 인지나 습관을 바꾸고 뭐 이런 걸 하지만 그 개인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공과금이나 택시 타지 않기 뭐 이런 거를 사실 상담에선 거의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코칭에서는 실제로 이 고객이 삶에서 어느 부분이 진짜 어려운지를 굉장히 쪼개서 봐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건 너무 프라이빗해서 안 다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칭에서 금전 관리를 되게 구체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처음 구조화할 때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카드는 몇 개 있으세요? 혹시 빚이 있으신가요? 빚은 제2금융권인가요? 1금융권인가요? 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고객이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더 잘 살아가기 위해 돕는 게 코칭이고 또 아주 큰 차이는 어쨌든 인지행동 치료의 입장 또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은 병리적인 입장인데요. 저는 신경 다양성의 입장에서 봐서 그들이 가진 어떤 취약성에 대한 긍정은 해요. 그러니까 ADHD로 인한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의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ADHD와 함께 잘 살아갈까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데 완벽주의도 성격 특성이기 때문에 네. 바꾸려고 해도 이게 무슨 외향성을 내향성으로 바꾸는 것처럼 맞아요. 의미가 없거나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워크샵 이름이 완벽주의와 함께 다정하게 공존하기 이런 워크샵을 해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완벽주의자 분들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저는 누구보다도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삶에 너무나 진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타격도 받게 되는? 그렇죠. 근데 ADHD인 분들과 작업하면서 네. 배울 점이 있다거나 이분들의 강점을 발견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측면들인 것 같아요? 엄청난 회복 탄력성이요. 아. 삶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실패나 좌절을 많이 겪은 분들이 네. 많아요. 뭐 저 또한 포함해서. 그런데 그걸 되게 회복하는 능력이 탁월한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는 아까 말했듯이 뭐 심리 상담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만난 ADHD 분들은 정말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쯤은 괜찮아 하고 이렇게 네. 작심삼일을 정말 매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워요. 그리고 엄청난 열정 부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약간 정신은 없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뭐 벤처 기업 같은 데 CEO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네네. 전문직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문직인데 왜 보통 우리가 어떤 전문직의 특수한 느낌이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점잖고 얌전하고 막 이런 느낌의 전문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이미지라면 ADHD가 있으면서 그런 분들은 진짜 에너지도 넘치고 열정도 많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네.
저는 이 지점이 진짜 코칭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임상심리를 석사 때 전공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상에 대해서 접근할 때가 많아요. 당연히 음. 치료를 병행하시는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증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성이라는 맞아요. 것 건강함이라는 것이 약간 경직된 틀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적절한 사람이란 무엇인가. 저는 진짜 임상심리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 참 적절해 라는 거를 칭찬처럼 쓰는 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막 사례가 들리네요. 그 약간 불편함이 다가오는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코칭에 대한 비유 중에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커다란 배가 구멍 몇 개 있다고 안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잘자잘한 서로의 이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틀에 박힌 것처럼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그렇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저처럼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쌤처럼 ADHD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다 같이 섞여서 살아갈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의 삶을 플러리싱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맞아요. 그 관점이 저는 정말 제가 코칭을 사랑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되게 코칭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고 그 아까 정상과 비정상 또는 네. 이상과 평균 뭐 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그것 또한 되게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100년 전에는 ADHD란 단어조차 없었고 장애가 시대에 따라서 장애명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진단명에 대한 기준도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정상성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가. 물론 아주 양 끝한 저기 있는 이상성은 있어요. 전 원래 특수교사였기 때문에 그전엔 정말 저 끝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뭔가 다름에 대한 건 확실히 필요한데 그 수많은 스펙트럼 안에 그 어느 언저리를 과연 이렇게 자를 수 있을까? 네. 저는 되게 그건 좀 의문이 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김원영 변호사님이 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그래요? 장애를 다룬 책인데요. 거기서 자신의 장애에 노련해지는 것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도 이 휠체어를 조정하는 방법이나 코너를 도는 방법들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 치료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잖아요. 치료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기능할 수 있을까를 다루는데 저는 우리가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ADHD나 저처럼 양극성장애 특성이 있다면 그것과 함께 노련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도와주는 하나의 전문성이 코칭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치료를 통해서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신이 가진 한정된 자원 내에서 더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저는 코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고객분들이 있을 텐데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누구나 자기의 어떤 고유한 색깔, 반짝임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건 이상해 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뭐 반짝임을 찾는데 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정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별마음 상담소 링크는 아래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양한 심리학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